여러분, 지금 우리 지갑을 직접 위협하는 진짜 무서운 소식이 중국에서 날아왔습니다. 멀쩡하던 노인들이 길거리로 밥그릇을 들고 쏟아져 나올 만큼 중국 경제의 민낯이 처참하게 드러났거든요. 현재 중국 부채는 8경 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1년간 번 돈을 다 합쳐도 못 갚을 수준입니다. 속부터 썩어 문드러진 이 시한폭탄이 터지면 우리 퇴직금과 주식, 부동산까지 한순간에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대체 중국 내부에서 어떤 극단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방금 말씀드린 이 밥그릇 든 노인들 이야기, 이거 절대로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의 우한이나 다젠 같은 대도시 가보잖아요. 머리가 시끗희끗한 어르신들이 수천 명, 수만 명씩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평생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이제 좀 편히 쉬나 싶었는데 국가가 약속했던 의료 보조금을 하루아침에 싹둑 잘라버렸거든요. 한 달에 우리 돈으로 몇만 원 하던 지원금을 고작 몇천 원 수준으로 줄여버린 건데 이분들에게는 이게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중국 정부가 돈이 없어서 이분들 돈을 뺏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예 나라 곳간이 텅텅 비어서 줄 돈 자체가 사라졌다는 게 진짜 본질이에요. 이게 바로 중국 경제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탄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겉보기에 참 화려했죠. 번쩍번쩍한 고층 빌딩 올리고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고 큰 소리 쳤잖아요. 그런데 그 화려한 껍데기를 한꺼풀만 벗겨보면 그 안에는 골물대로 곪은 빚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 곪은 상처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가장 약한 고리인 노인들의 복지카드부터 정지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노인들 약값까지 뺏어갈 정도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감이 오시나요? 이건 단순히 경제 위기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자체가 마비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빚을 내서 성장을 억지로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빚의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결국 가장 먼저 힘없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기 시작한 거예요. 길거리로 나온 노인들의 빈 밥그릇은 단순히 배고픔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처절한 경고입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중국이 이 지경까지 몰렸다는 건 우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고객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곧 우리 집값과 주식, 우리 자녀들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거대한 파도가 곧 우리를 덮칠 거라는 예고나 다름없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그 많던 돈은 다 어디로 갔고 왜 갑자기 8경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빚이 터진 걸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중국 경제의 몸통을 갉아먹고 있는 이 8경 원이라는 시한폭탄의 정체. 바로 지방정부들이 몰래 숨겨둔 유령 부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중국은 땅덩어리가 참 넓죠? 각 지역의 지방관리들은 자기 임기 동안 성과를 내야 출세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미친 듯이 돈을 빌려다가 길을 닦고 다리를 놓고 아무도 살지 않은 곳에 번듯한 아파트를 지어 올렸습니다. 그렇게 경제 성장률 숫자를 억지로 맞춰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막힌 꼼수가 쓰였습니다. 이 엄청난 돈을 은행에서 정식으로 빌리면 정부 장부에 빚으로 기록되잖아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눈치를 주니까 지방정부들이 유령 회사들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용어로 LGGFV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정부가 뒤를 봐주는 가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유령 회사들이 정부 대신 돈을 빌려다가 사업을 벌인 거예요. 공식적인 국가부채 통계에는 안 잡히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던 겁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죠. 지금 이 유령 부채의 규모가 우리 돈으로 무려 8경 원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고요? 대한민국 전체 예산을 수십 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못 갚는 말 그대로 상상조차 불가능한 액수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빚으로 지어놓은 건물과 도로들이 돈을 전혀 못 벌어다 준다는 거예요. 차 한 대 안 다니는 고속도로, 불 꺼진 아파트 단지만 덩그러니 남았는데
은행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돌아옵니다. 수익은 제로인데 갚아야 할 이자만 1년에 수천조 원씩 불어나고 있으니 이게 바로 전형적인 돌려막기, 폰지 사기나 다름없는 상황인 거죠. 결국 이 빚잔치의 끝은 파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정부들은 이제 이자를 갚으려고 또 빚을 내는 지경에 이르렀고, 중앙정부는 이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질까봐 쉬쉬하며 땜질 처방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뚝은 이미 안쪽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 중소은행들이 하나둘씩 돈을 안 내주기 시작했고, 불안해진 인민들이 은행으로 달려가 줄을 서는 뱅크런 조짐까지 보이고 있거든요. 이 8경원의 저주가 터지는 순간 그 파편은 단순히 중국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중국 국채를 들고 있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흔들리고 우리 한국의 금융시장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는 아주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중국은 이런 파국으로 치닫게 된 걸까요? 그 핵심 원인은 바로 시진핑 주석이 내린 극단적인 선택, 이른바 공동부유라는 정책에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참 아름답죠? 다 같이 부자가 되자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이 정책의 진짜 속내를 들여다보면 무시무시합니다. 잘 나가는 민간 기업들의 돈줄을 쥐고 흔들어서 국가, 즉 공산당의 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선언이었거든요.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 기억하시죠? 시진핑 주석은 정부의 금융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윈을 사실상 연금하고 알리바바를 공중분해시켜버렸습니다. 이 사건 하나로 중국의 모든 기업가는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봤자 언제든 국가가 뺏어갈 수 있다는 공포를 느낀 거죠. 이때부터 중국 경제의 역동성은 사라졌습니다. 텐센트나 바이두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몸을 사리며 투자를 멈췄고, 똑똑한 청년들은 창업 대신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려면 민간의 혁신이 필요한데,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권력을 위해 그 혁신의 싹을 스스로 잘라버린 셈입니다. 겉으로는 부강한 나라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경제의 기초 체력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자충수를 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시진핑 주석이 부동산 시장에도 똑같은 방식의 칼날을 휘둘렀다는 점입니다. 집은 사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구호를 내걸고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대출을 한꺼번에 막아버렸거든요. 물론 부동산 거품을 잡는 건 맞지만 문제는 중국 경제의 30%가 부동산 건설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급격한 규제는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헝다그룹 같은 거대 건설사들이 줄줄이 부도 위기에 처했고, 공사가 멈춘 아파트들이 흉물처럼 전국에 방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건설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자재를 납품하던 중소기업들은 연쇄 도산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이런 통제 욕심은 결국 중국의 중산층마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중국 서민들의 자산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집값이 떨어지니 가계 자산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린 거예요. 내 집값이 반토막 나는데 누가 지갑을 열고 소비를 하겠습니까? 결국 시진핑이 선택한 공동부유는 다 같이 잘 사는 길이 아니라 다 같이 가난해지는 공동 빈곤의 길로 들어선 격입니다. 통제하면 할수록 경제는 얼어붙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분노의 화살은 어디로 향할까요? 그 처절한 현장을 다음 구간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국 대도시를 조금만 벗어나 보면 정말 기괴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뼈대만 앙상하게 올라간 수십 층짜리 아파트 단지들이 수백 동씩 버려져 있거든요. 건설사는 파산해서 도망갔고 공사 인부들은 임금을 못 받아 연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뭔지 아십니까? 이 짓담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서민들은 지금도 매달 은행에 꼬박꼬박 대출이자를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입주할 집은 없는데 빚만 갚아야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이게 지금 중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화입니다. 참다 못한 인민들이 결국 폭발했습니다. 집을 안 주면 대출금도 못 갚겠다며 수백 개 도시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돈을 빌려줬는데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단체로 돈을 안 갚겠다고 들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행 금고가 비기 시작하고 그 영향으로 멀쩡한 기업들 대출까지 막히는 도미노 현상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또 빚을 내서 건설사를 지원하는 척하지만
그 돈은 이미 윗선에서 다 빼돌려지고 정작 공사 현장에는 돈 한 푼 안 내려가는 실정입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폰지 사기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새로운 돈이 들어와야 앞사람 돈을 챙겨주는데 이제는 새로 집을 살 사람도 없고 빌릴 돈도 바닥난 거예요. 중국인들에게 부동산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전 재산이자 노후 자금입니다. 그런데 그 자산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고 있으니 중산층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수밖에요. 겉으로는 안정을 외치지만 내부적으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밀란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으로 일어선 중국이 이제는 그 부동산 때문에 국가부도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유령 도시들이 지방정부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았다는 점입니다. 중국 지방정부는 땅을 팔아서 운영자금의 절반 이상을 충당해왔습니다. 그런데 건설사들이 망하고 땅을 살 주체가 사라지니 지방재정이 완전히 파탄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노인들 약값 삭감, 공무원 무급휴직, 심지어 가로등 전기료조차 못 내서 밤거리가 암흑으로 변한 도시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거품이 꺼지는 소리는 이제 중국을 넘어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불길이 우리 한국에는 어떤 모습으로 들이닥칠까요? 자, 이제 남의 나라 불구경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이게 내 주머니와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죠. 사실 지금 우리 경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장, 그리고 시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큰 시장이 지금 부채 폭탄에 맞아 휘청거리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우리 물건을 안 사주면 당장 우리 대기업들 실적부터 곤두박질 칩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왜 지금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지 그 답은 바로 텅 빈 중국 지갑에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금융시장의 연쇄작용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발행한 채권, 그 빈문서들이 전 세계 금융기관에 퍼져 있습니다. 만약 중국에서 대형 건설사가 진짜로 파산하고 8경원의 부채가 터져버리면 전 세계는 제2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금융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가장 먼저 돈을 빼나갈 겁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맥없이 무너지고 환율은 미친 듯이 치솟겠죠. 여러분이 정성껏 모아둔 퇴직연금이나 주식계좌가 하룻밤 사이에 반토막 날 수도 있다는 소리가 절대 엄살이 아닙니다. 부동산은 또 어떻습니까? 중국 자본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아시나요? 특히 제주도나 수도권의 대형 단지들, 중국 투자자들이 사들인 집들이 수만 채에 달합니다. 중국 내부 사정이 급해지면 이들이 한국에 있는 집들을 헐값에 내던지고 돈을 회수해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면서 집값 하락을 부채질하게 되겠죠. 중국 경제의 감기가 우리에게는 독감이 아니라 폐렴으로 번질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 중국이 설마 망하겠어 하는 아니란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중국의 경제 지표를 유심히 살펴야 하고 내 자산 중에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은 없는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우리 경제 아래로 중국발 위기라는 차가운 물줄기가 이미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폭풍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마지막 구간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중국 경제의 처참한 민낯과 그 파편이 우리에게 어떻게 튀고 있는지 아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막연한 낙관론을 버리는 겁니다. 중국은 공산당 체제라 통계 조작이 일상입니다. 공식 발표 수치보다 현장의 비명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해요. 내 자산 포트폴리오에 중국 관련 주식이나 펀드 혹은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은 국내 기업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지는 않은지 지금 당장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위기의 파도가 칠 때는 수익률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내 원금을 지키는 안전성입니다.
두 번째는 현금 흐름의 중요성입니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치면 가장 귀해지는 것은 결국 현금입니다. 특히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조금씩이라도 늘려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중국발 위기가 본격화되어 환율이 요동칠 때 달러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또한 무리한 대출을 통한 투자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독약이나 다름없습니다. 금리가 요동치고 실물 경제가 얼어붙을 때 부채는 여러분의 목을 재는 밧줄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보가 곧 생존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처럼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위기를 감지하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이 거친 파도를 무사히 넘길 수 있습니다. 중국의 노인들이 밥그릇을 들고 나온 것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설마하다가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잃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경제가 어렵다고들 하지만 정신만 바짝 차리면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제가 전해드리는 생생한 경제 정보를 통해 함께 준비해 나가시죠.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 관리를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